많은 분들이 AI 시대가 되면 이제 관리자들의 시대가 종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관리자들의 기존 업무의 종언이지 관리자 자체가 종언을 맞이한 게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팀장 혹은 중간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 많이 이야기하죠. 관리자는 뭐 보스고 리더는 비저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어느 한쪽만 존재한다 보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자, 서울시, 자, 파업 없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만 버스 실무자가 있죠. 버스 기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버스 기사들을 관리하고 어디 주유소가 저렴한지 생각하고 버스 배차를 하고 상호간에 버스 기사분들의 상호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아주 애매한 어떤 규정으로 하기 어려운 그레이 존들에 대해서 조율하는 사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버스 기사들을 관리하고 그 조율하는 갈등 관리하는 사람 필요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 필요해요? 어느 길로 가야 빠른지, 신호등과 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버스를 운영하는 전략적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실무자와 관리자와 리더십은 다 존재한 거예요. 이것을 겸임할 수가 있는 것일 뿐 기능은 다 존재해요. 윈스턴 처칠이나 아이젠하워는요, 위기 상황에서 등장했던 리더십의 강자이자 동시에 관리자로서 엄청난 파워를 발휘했던 사람이죠. 윈스턴 처칠은 대표적으로 에너지틱 리더로서 대단하죠. Never, never, never give up을 외쳤죠. 그 엄청난 이 런던 대공습, 이 독일의 항공기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이륙을 하면 한두 시간 이내에 런던에 도착을 하죠. 런던에 도착해서 그 뭐 광범위한 폭격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 이제 폭격을 맞고 폐허 현장에 가가지고 무너진 빌딩, 무너진 아파트 그 위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륙으로 진출할 것이고 평원에서 언덕에서 그 모든 곳에서 이 독일군들을 몰아낼 겁니다. 이야기를 했죠. 동시에 뭐도 했습니까? 엄청난 컨펌.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처칠에게 와가지고 보고할 때는요, 처칠의 그 디테일함에 막 치를 떨었다 그러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리더이면서 동시에 철저한 관리자였습니다. 철저한 관리자였어요. 아이젠하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우리는 반드시 자유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의 어떤 세계적인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공헌하겠다,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겠다 라고 하는 비저너리한 연설도 하고, 이게 참 처칠도 발음이 어눌했고 아이젠하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눌했습니다. 그러나 강렬한 그들의 연설 덕분에 수많은 어떤 젊은이들이 아주 목숨도 바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윈스턴 처칠 엄청난 분석적 작전사령관이죠.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리더십을 강조한다고 해서 평범한 관리력이 무시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2002년 월드컵의 리더는 히딩크였음이 분명합니다. 히딩크의 리더십, 우리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아주 엄청난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또 어때요? 안정환을 조련했던 이야기, 홍명보를 기용했던 이야기, 박지성을 데리고 와가지고 너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줬던 이야기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는요, 결코 평범한 관리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화계의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있습니다. 인셉션의 감독이자 다크나이트의 감독이고, 최근에는 오펜하이머의 감독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마도 인터스텔라도 아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엄청난 창의력의 엄청난 창의력, 그리고 영화의 어떤 독창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만 동시에 놀란의 아내이자 프로듀서 엠마 토마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디테일의 강자입니다. 놀란이 상상하면 나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영자가 비저너리이고 개척형이고 뭔가 방향성을 잡는다고 해서 그 뒤에 그것을 팔로우업 해주고 메인터넌스 해주고 관리해주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관리자가 없으면요, 결국 회사는요 쓱 좀 되는 듯 했다가 다시 제자리 들어오고, 되는 듯 했다가 다시 제자리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너무 이상주의만 추구하면요 조직이 커지지가 않아요.
스티브 잡스도 엄청난 혁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스티브 워즈니악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 왕국을 이루었던 것이 너무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만든 이 컴퓨터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자. 스티브 잡스가 비전을 제시하면 전원 공급이 좀 불안정해. 칩 구조를 다시 짜야겠어. 스티브 워즈니악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투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AI 시대가 되면 이제 관리자들의 시대가 종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관리자들의 기존 업무의 종언이지 관리자 자체가 종언을 맞이한 게 결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리더는 왜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죠. 팀장은 어떻게 그것을 수행할 것인가를 해결하죠. 리더는 장기 전략과 비전을 중심으로 꾸민다면 팀장은 단기적 실행과 세부 운영을 챙기는 겁니다. 리더는 설득과 영감과 방향을 제시한다면 관리자는 조율하고 관리하고 실행을 점검하는 겁니다. 리더는 상상하고 도전하고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관리는 조정, 설계, 실행이 필요한 겁니다. 경영자가 리더십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리더십과 팀장의 관리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되는 용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경영자가 오른쪽에 관리력만 강하면 직원들이 비전이 없다고 그러고 점점점 떠나가죠. 하던 일만 계속해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리더가 이상주의적 미래만 이야기하고 오늘 하루하루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걸 챙기지 않으면 좀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되는 것 같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조직 내에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고 관리자는 리스크 매니징을 하는 겁니다. 리더는 비전 테이킹을 하는 거고 관리자는 비전 매니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관리력과 메인터넌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지금은 과거 방식으로 컨테이너 벨트에서 관리자가 이렇게 야 늦었어 너 빨리 해. 야 이거 10개 해. 야 그거 남은 거 이쪽으로 옮겨. 이런 관리작 역할을 했던 것들은 데이터가 다 해주잖아요. 이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언러닝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에 배웠던 것을 종료하고 새로운 흐름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움, 재학습, 전환 이게 필요한 거예요. 비움학습을 통해서 발전을 막는 기존 구식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를 버려내고 기존의 학습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정보를 합숙하는 것,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에도 열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작은 행동을 먼저 시행해보고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이게 언러닝입니다. 업계 흐름에 맞춰서 우리 회사도 중간 관리자들을 어떻게 언러닝 혹은 리러닝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이것이 경영자 여러분들의 고민일 거예요. 스타트업 글리머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샌프란시스코의 허름한 창고에서 스타트업 글리머가 시작됐어요. 공동 창업자 조나단과 엘리는 기술 기반의 맞춤형 광고 솔루션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우리는 위계가 없어요. 수평적 조직이에요. 그들의 인터뷰는 항상 이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조나단은 중간 관리자 없이 팀 리더와 실무자만으로 구성된 플랫 구조를 자랑했는데 당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도 유사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맞죠? 플랫 구조는 모두가 다 똑같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시리즈 투자를 유치하면서 직원 수가 20명에서 120명으로 급증했어요. 20명에서 120명이 됐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죠. 실무자들은 프로젝트마다 다른 리더의 지시에 따라서 우왕좌왕을 했고 리더들은 전략을 몰두하느라 누구도 조율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누가 최종 결정하냐? 엘리? 아니면 조나단? 자, 모두가 다 플랫해요. 다 n분의 1이에요. 그러면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니죠. 플랫 구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오해가 있었단 말이죠. 플랫 구조가 무슨 말입니까? 피라미드를 세울 때 맨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시선에서 on the same page 하자. 그래서 책임자가 의사결정할 때 현장에 있는 정보를 보다 빨리 습득해서 민첩하고 빠르게 진행하자. 구성원들이 책임자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숨기지 않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플랫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칭도 그래서 바꾸는 것이고요. 사무실도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겠다. 책임을 분산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데 책임자가 모호해지는 플랫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어떤 흐름 때문에 이제 관리자 역할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플랫 구조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그렇게 되니까 책임지는 사람만 독박인 거예요. 똑같이 나한테는 권한도 없고 똑같이 n분의 1인데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되니까 나한테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책임자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못 해먹겠습니다. 승진에 관심 없습니다. 승진에 대한 관심 여무, 관심 없다. 직장인 1129명한테 물었습니다. 왜요? 평생 직장 개념 희미하고 승진 매력 요소가 아니고 인사평가 믿지도 않고 나는 자기개발, 내 직무만 가지고 사람 관리하는 거, 관리자 되는 거 나 별로 원하지도 않는다. 나 그냥 내 직무 기술만 가지고 그냥 먹고 살겠다. 직무 기술만 배워가지고 30대 초중반까지는 내가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 월급 4천만 원, 5천만 원 받으면 되지만은 내가 40대 넘어보세요. 내가 사람들과 일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내가 실무만 해가지고 월급 5천만 원 이상 받는 직장이 있습니까? 그런 직장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거.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40대 넘어가지고 월급 5천만 원, 7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 1억 올라간다? 그러면요, 반드시 어떤 조직에선가 내가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야 내 연봉이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 관리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하고 나는 누구 밑에서 실무만 해. 그런데 내 나이 40대 돼가지고 5천, 7천, 1억 넘어간다고요? 그런 직업이 없다고요. 회계사 하면 됩니다. 회계사. 예, 변호사 하시면 됩니다. 의사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다 개인병원 창업했을 때 이야기예요. 의사도 심지어는 개인병원 창업하지 않고 내가 대학병원에서 페이닥터리를 하거나 어느 과장으로 일한다? 직원들 관리해야 됩니다. 직원들 관리 안 하고 된대요. 개인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채용해가지고 관리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들 귀찮으니까 내 일만 하면서 난 내 연봉 5천만 원 1억 되겠다? 언감생심. 그런 날은 안 온다고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오해가 왔습니까? 플랫 구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기업들이 관리자 줄이고 조직 구조가 더욱 수평화되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말은 40%가 관리자 감축한 이후에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는지, 어떤 우선순위로 일해야 되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관리자들의 부재가 온 거예요. 관리자들이 부재가 와가지고 관리자들의 핵심 기능이 뭐예요? 우선순위 결정, 갈등을 조율, 팀워크의 방향성, 목표에 대한 일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거거든요. 이 기능을 안 하고 싶어 해.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해요. 귀찮아. 왜요? 잘못된 플랫 구조 때문에 책임자들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뭐 하나 하라 그러면 그거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게다가 경영자도 그 관리자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까 관리자 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최근에 뭐 군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렇게 작품이 나오면요, 참 소대장들에 대해서, 소대장들 소위 중위 단기 자원이죠. 저도 ROTC를 했습니다. ROTC를 했는데 제 이야기인 듯 해가지고 별로 뭐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간 바보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좀 그렇게 그려진 거죠. 어쨌든 그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니까 작가들이 그렇게 쓰겠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단기 자원이고 이른바 짬밥 많이 안 먹은 소위, 중위, 단기 자원, 소대장 사라지면 그러면 플랫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분대장, 그 다음에 분대원들이 중대장이랑 다이렉트로 상대하면 행복해집니까? 그 군대가 보다 더 효과적이 됩니까? 그러면 중대 선임하사, 행정보호관, 부사관이라고 안 하는데 요즘? 부사관이란 말 사라졌는데? 다른 말이 있는데 아무튼 하사관이 사라지고 부사관이라고 그러죠. 정말 누군지 알 겁니다, 여러분들. 신병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참 제가 봐도 개념이 참 부족한 극중 인물이에요. 참 부족한. 사라지면 괜찮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상명하달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통제력도 약화되는 겁니다. 군대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언제나 관리자를 요하게 되어 있어요. 가수들이 자신의 가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중간 관리자들이 존재합니다. 가수와 대중 사이에는 공연 기획자 존재해야 돼요. 음향 엔지니어 있어야 됩니다. 코디네이터 있어야 돼요. 스케줄 조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공연 단가. 아니 가수가 저 1,000만 원 줘야 되는데요. 아니 뭐 800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1,000만 원 받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 가수가 합니까? 아니 매니저가 하죠. 그러니까 가수조차도 수많은 대중을 만나기 위해선 중간 단계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터부, 의사결정 혼란으로 인해 중간 관리자를 재편성하죠.
기터브 역시 초기에는 수평 조직 구조를 채택했으나 성장과 함께 조직 내 갈등과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나죠. 결국 2014년에 중간관리자 계층을 도입하여 조직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이는 수평 구조가 항상 최선은 아니고 조직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조직이 작을 때에는 n분의 1로 서로 대화하면서 누구누구님 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전체를 조율할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조율하는 일을 실무자들이 실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관리자는 의견 조율을 해달라. 갈등 조율을 좀 해달라. 이것들이 실무자들의 요청이기도 해요. 이거 참 이율배반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관리자 되기 싫은데 내 관리자는 의견 조율은 잘해줬으면 좋겠어. 갈등 해결도 잘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겁니다. 배달의 민족, 지금은 뭐 김봉진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뭐 딜리버리 히어로, 뭐 게르만 민족이 됐죠. 그러나 김봉진 배달의 민족 시절에 배달의 민족의 조직 문화는 정말 배울 점이 많죠. 그런데 자, 이 송파구에서 일을 잘하는 11가지 방법 중에서 제 1번이 뭐였어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책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책임에 대한 이야기고 2번이 뭐였습니까? 업무는 수직적, 인간관계는 수평적이에요. 업무는 수직적이에요. 인간관계는 수평적이에요. 저는 이제 저희도 가인지에서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 14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송파구 배달의 민족을 오마주 일부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예요? 일은 수직적, 문화는 수평적.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관계나 문화 같은 이야기죠. 뭐예요? 문화는 수평적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청소할 때는 사장이나 방금 들어온 신입사원이나 문화잖아요. 그거는 똑같이 청소하는 겁니다. 똑같이 청소하는 거예요. 어느 식당을 갔어요. 누가 어디에 앉고 누가 어디에 앉고 엘리베이터 갔어요. 누가 먼저 타고 그런 거는 다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수평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어때요? 아니 저는 지금 25년째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저하고 방금 들어온 신입사원하고 일에 대해서 똑같이 n분의 1의 의견일 수 있겠습니까? 성과급 결정을 할 때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할 때 한 표씩 합시다. 됩니까? 아니죠. 책임의 무게도 달라요. 제가 지고 있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 대한 김경민 대표의 책임과 방금 들어온 신입사원의 책임이 똑같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뭐 잘못하면 저는 감옥 가죠. 그러나 신입사원은 그만두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의 무게값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직원 여러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는 수평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병사들이나 거기 앉아있는 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수평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책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책임의 값은 각각 자신의 매몰 비용만큼 각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스키 테이킹하고 있는 비용만큼의 책임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의사결정할 때 n분의 1 의사결정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직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왜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투자한 거, 매몰 비용, 기회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매몰 비용과 투자 비용이 같았을 때 그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측면이 있죠. 토스 페이먼츠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얘기를 해주었는데 관리자들의 역할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었어요. 이거는 제가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투표하러 가시고 저는 아침에 7시에 방송을 열어서 여러분들 카메라 제가 임시 공휴일은 가능한 방송을 특별 방송을 편집해서 하려고 제가 마음먹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 방송하니까 즐겁게 보시길 바라고요. 토스 페이먼츠의 지금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전에 토스에서 HR 전체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일본에 올라온 어느 한 이야기예요. 번역한 겁니다. 아이를 게임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 1. 죽기 살기로 게임에 임하라고 말한다. 2. 어디까지 진행할 목표를 세우게 한다. 3.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4. 진행이 늦어지면 꾸짖는다. 5. 왜 늦었는데 이유를 묻는다. 6. 지연을 만회할 방법을 말하게 한다. 마지막, 게임하는 방식에 간섭한다. 이것만 하면 아이들이 게임 싫어하게 하는 방법이래요. 관리자들이 하는 일이죠. 정말 찔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컨퍼런스에 왔던 500명의 모든 관리자들이 찔렸습니다. 찔렸습니다. 저도 관리자로서, 저도 경영자이지만 관리자 역할을 동시에 하니까요. 찔렸습니다. 근데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KPI 수립, 진행 상황 확인, 늦어질 경우 파악, 대안 도출하도록 요청, 최선을 다해 성과 창출할 수 있도록 매니저와 팀장이 팀원을 관리. 그렇죠. 관리자의 역할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토스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토스 이야기는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가인지 캠퍼스에서요, 토스 김용규 헤드님이 해준 강의가 딱 30분이에요.
저는요, 30분 동안요, 정말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나 통쾌했어요. 아, 바로 이거야.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 다른 강의는 몰라도요. 정말 이 강의는 꼭 사라지기 전에, 이게 며칠간만 오픈되어 있잖아요.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시청하실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관리자들이 뭐 해야 되냐? 토스의 관리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1번, 팀원이 일을 좋아하게 하는 만드는 방법. 1. 가슴 뛰는 비전과 미션을 제시한다. 2.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는다. 3.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동료들 관리해준다는 이야기예요. 4. 성장한 역량과 역할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한다. 5. 자율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 6.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대한다. 이제 관리자의 역할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관리자가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하기 싫게 만드는 형태로 그동안 달려왔다면 지금은 디지털 도구도 있고 지금은 트렌드도 바뀌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관리의 역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동시켜서 팀원들이, 구성원들이 일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의 방향성으로 이동하라는 이야기예요.